오늘 이혜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라는 책으로 우리들 마음에 훅 경고를 주셨던 분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이 책을 쓰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어요?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네. 그냥 연구만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계속 쓰고 그런 게 이제 저의 업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했는데 미국에 있는 학회에서 제가 쓴 논문 중에 하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청중 중에 한 분이 이 연구를 왜 하십니까? 막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맞아. 네. 근데 왜 하긴 왜 해요? 그냥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 참 애매하죠. 모르는 분이지만 미국에서 연구를 하시는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연구자나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한국 분이시긴 한데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지금 교육학 박사, 교육학 교수가 없어서 대한민국 교육이 안 바뀌는 거냐. 네. 당시는 이제 서울대 학생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리고 그걸 뭐 미국대 학생들하고 비교하고 이런 연구를 했는데 그런 연구를 했으면 문제도 진단을 하고 나름 해결책도 마련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미국 땅에 와서 미국 학회에서 영어로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여기서 이 발표를 하는 게 네. 대한민국 교육개혁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떼하셨겠어요?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라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내가 이 논문을 왜 쓰지? 연구를 왜 하지? 그러니까 이게 교육학자들이 교육학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거는 어쨌건 교육 현장에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쓰는 이 논문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장을 바꿀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새 애들 말로 현타가 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논문을 왜 쓰나? 나는 왜 존재하나? 막 네. 근본적인. 네, 아주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를 논문으로만 쓰고 뭐 이렇게 학계에서만 공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을 해봐야 해보자.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쓸 때는 너무나 모든 글이 다 논문체여서 그 논문체는 그런 작업을 다시 하고 그러니까 아는 출판사도 있었지만 저는 이 이제 취지를 공감하는 출간 의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보냈는데 어떤 대형 출판사에서 서울대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빼고 서울대 애들이 A+ 받는 그 학습 방법만 가지고 책을 내면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살 것이다. 그러면 저에게 건물을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자 얘기를 했는데 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다. 저는 출간 의도 자체가 서울대 교육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걸 공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화두를 던지기 위한 거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일단 학생들은 안 살 거고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상은 교수인데 교수들은 자기 전공하는 것도 바쁜데 아무도 안 산다. 그렇게 해서 출간이 어렵다. 라고 해서 어쨌건 그 대형 출판사하고는 이제 결별을 하고 다소 작은 출판사였던 저는 안 팔려도 좋으니 이거가 내 취지에 맞게 출간 의도에 맞게 출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출판사 원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갑시다를 유도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튜브 이런 거 하지 말고 점수 올리는 법 하면 엄청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교수님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마음 굉장히 좀 흐뭇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서울대에서 혹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올지 모른다. 왜 그 걱정도 이해가 되지? 아니 진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대 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제가 연구 교수였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연구 교수는 다 연구물을 학회지에 발표를 하는 게 의무예요. 그리고 이게 다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가 되거나 이미 공개된 자료들을 재인용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논문으로만 보지 말고 대중에게 좀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문제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책을 썼는데 건물은 중요하죠? 아니고 건물까지는 아니지만 전혀 아닌데 화제는 되셨죠. 화제는 많이 됐죠. 그러니까 뭐 이걸 다루지 않은 일간지나 매체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뭐 다큐도 여러 방송국에서 제작을 하려고 했었고 화제가 됐다는 거면서도 우리 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던 부분에 찔렸다라는
결론이 아닌가. 맞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분들은 서울대 다녔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F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당연히 정상인 거고 그렇죠. 있어야만 하는 그렇죠. 거예요. 서울대에 그 당시에 교수가 2,000명, 강사가 2,000명, 교강사 4,000명 있는 그 중에서 당연히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 저렇게 가르치시는 분 그럼요. 당연히 있을 텐데 저는 1,000명 넘는 학생들의 일관된 패턴이라는 게 얘기하고 있는 시사점은 우리가 의미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아,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뭐 나는 예외인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대다수가 전공을 망라하여 이런 패턴을 보이지? 이게 1,000명 넘는 학생들만의 그게 아니라 학점별로 뚜렷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이 패턴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런 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셨죠? 학부는 네. 화학을 했고 석박사를 교육학을 했습니다. 하셨고. 교육학 중에서도 교수 설계, 교육 네. 방법, 교육 공학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잘 배우나 그걸 하셨고 네, 학부는 이대 화학, 네. 교육 석사 박사는 교육 서울대. 서울대에서 하셨고 그러니까 아실 수 있는 거죠. 공부를 해보신 학생이시기도 했고 네. 그리고 서울대에서 강의도 하셨죠. 네. 서울대에서 12년을 가르쳤는데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매끄러운 강의를 하는 게 강의를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르친 것 중에서 뭐가 남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10년 후, 20년 후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만한 내용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수업 방식을 바꿨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바꾼 수업 방식은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한 거랑 똑같이 쓰면 B-를 주겠다. 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무조건 다른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지식을 주었지만 이걸 활용한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 네네네. 무조건 다른 생각을 하는데 애들은 선생님과 다른 생각이라는 걸 한도가 안 나고 감히 선생님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을 깔아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에 무조건 트집을 잡아봐라. 무조건 토를 달아봐라. 무조건 반대를 해봐라. 무조건 다른 생각을 해봐라. 근데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 네. 그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완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주 감동시킬 수 있는 허를 찌르는 통찰이나 코멘트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면 나는 장렬하게 전사를 하면서 A+를 주겠다. 기쁜 마음으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를 이겨봐라. 이게 제가 수업 방식을. 강의 평가 제대로 받으셨어요? 그 다음날 수강 신청 반 취소했어요. 안 해본 게 낯설어서 그쵸. 이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특히나 맞아요. 학점에 신경 쓰는 학생들이니까 맞아요. 저는 그 점도 또 이해가 가요. 맞아요. 그랬을 그러니까 수도 그런 있어요. 수업을 하니까 이제 어떤 친구는 와서 자기는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대요. 사진을 찍듯이 기억을 한대요. 딱 보면 착착착. 네, 서울대 그런 데도 많아요. 교수님께서 매끄러운 강의를 해주시면 그거를 완벽하게 사진을 찍듯이 흡수를 해서 완벽하게 외워서 완벽하게 토해내는 거. 네. 이거는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대요. 네. 근데 무조건 똑같이 쓰면 B-라고 하니 계속 다른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교수님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왜 맞아요. 다른 생각을 해야 하나요? 어. 질문을 자꾸 하라고 그러시는데 질문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머리가 하얘진대요. 질문할 게 별로 없고 그냥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수님 성함을 떠올릴 때 따라 붙는 꼬리표가 이제 IB 교육이라는 거예요. 네. IB 교육도 말씀하신 이런 교육관하고 매칭이 좀 되는 부분이죠. 완전히 매칭이 되죠. 서울대에서 누가 A+를 받는가는 2014년에 네. 나왔고 이제 IB를 공교육에 도입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한 책이 2017년에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책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IB를 말한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이 세 가지 책이 일관되게 꿰뚫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기르고자 목표한 그 역량을 목표는 이렇게 세워놓고 평가는 딴 데다 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겠다라고 서울대도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면 할수록 학점이 낮고 그렇지. 내 생각을 포기하고 교수의 관점을 그대로 따를수록 학점이 높고 그 A를 딴 데다 주냐는 거예요. 목표는 여기 있고 평가는 여기인데 이 차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대학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게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국가교육과정도 똑같더라고요. 국가교육과정의 목표를 보면 2022 국가교육과정뿐만 아니라 2015나 2009나 거의 워딩을 보면요. 4차 산업혁명 다 대비할 수 있을 것처럼 써 있고요. 인공지능하고 싸워서 100점 100승하게 그럴 인재를 기를 수 있을 것처럼 써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써 있어요. 네. 목표는 훌륭하게 써 있고 그런데 평가를 딴 데다 해요. 영어 교육 같은 경우도 네.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을 10년 이상을 다 봤지만 말하고 쓰는 게 유창하지 않잖아요. 말하고 쓰는 걸 가르치지 말라고 국가교육과정에 써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국가교육과정은요 말하고 쓰기를 가르치라고 써 있고요. 써 있어요. 그걸 평가하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가 주도하는 시험인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평가나 내신 기말고사에서 말하고 쓰기를 평가를 안 해요. 목표에는 평가하라고 돼 있는데
평가는 안 하니까 말하고 쓰기를 연습을 하는 시간이 낭비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차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책을 네, 내게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책이 처음 나올 2017년 2월 당시에는 책 표지 어디에도 IB라는 단어 못 썼어요. 전체가 IB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네. 당시에 검색을 하면 인베스트먼트 뱅킹의 약자로만 나왔어요. IB가 국제 바칼로레가 한 번도 검색이 안 돼요. 독자들이 아무도 모른다. 아. 어떤 걸 부각해서 제목으로 내세울 것인가. IB는 교육과정이기도 하고요. 교육 방법이기도 하고요. 평가이기도 하고 뭐 패러다임이기도 하고 뭐 온갖 거를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대한 코끼리예요. 근데 누구는 코만 만지고 코끼리를 얘기하고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제 눈에 뚜렷하게 달랐냐면 그냥 시험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바꾸지 않으면 교실 수업을 아무리 바꾸어도 결국은 다 도로와 미타불이 된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시험이다. 이제 제목이 그렇게 가게 된 거군요. 네. IB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혜정 교수님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IB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네, 일단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는 프랑스 바칼로레아하고 다른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1808년에 생겼는데 네. IB는 1968년에 스위스에 있는 파견된 UN 주재원들의 자녀들이 본국에 있는 대입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공인 대입시험을 만들자. 외교관들 사이에서. 네, 그리고 그 대입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자가 그게 시작인데 이제 평이 점점 좀 좋아지고 국제적인 공신력을 얻으니까 94년도에 처음으로 중학교 프로그램 생겼고 97년에 초등학교 프로그램 생겼고 2012년에 직업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을 보이게 된 거는 이혜정 교수님이 그죠? 말씀 꺼내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최초로 얘기를 한 거는 2016년 매일경제 일면 헤드라인 기사를 제가 썼을 때 공개적인 매체에 처음으로 쓴 거고 수능 같은 패러다임과 IB 패러다임의 그 비교를 하면서 교육계획을 위해서 이걸 도입해야 된다는 걸 썼는데 일회성 기사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7년 넘게 계속 고정 칼럼을 써오긴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이 패러다임을 소개를 하고 우리 평가가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한국어화에서 국립학교에 도입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이제 상세하게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다행히 이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주목을 하게 돼서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9년 한국어화가 공식적으로 사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대구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곳들이 있죠. 2019년부터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동시에 지금 현재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1개 시도교육청이 도입을 확정 선언했습니다. IB를 생각하시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으셨어요? 서울대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도 단 한 번도 IB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주목이 되지 않았었는데 학자로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엄마로서 알게 된 거였죠. 어떤 계기로요? 네. 애가 둘이 있는데 그 아이가 공교육에 잘 적응을 못해서 공립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질문이 많은 아이였고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왜 학교에서는 글쓴이의 생각만 물어요? 왜 아무도 내 생각은 안 물어요? 글쓴이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던데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항상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머니 이 아이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게 탈입니다. 생각을 그만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에서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많이 듣고 근데 이제 이게 공립중학교로 갔는데 진도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인 거예요. 정답이 1번도 이렇게 하면 답이 될 수 있고 2번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왜 정답은 3번 하나여야만 해요?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하니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도 나가야 되는데 배 하나에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1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교복이. 저는 나는 안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교복 다 샀는데. 속상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이러셔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 당시는 얼마나 암담한지 몰라요. 암담하죠. 근데 저도 가르치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정답이니까 외우자. 이렇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교육광을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때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 애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가 뭘 하는지 모르고 왜냐면 얘가 1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설 예가 없어서 무슨 교육과정을 하는지 어떤 상품이 전혀 모르고 일단 한번 보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빼자. 그 학교가 IB를 하는 학교였고 지금은 뭐 제주국제학교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지만 그 당시는 아무도 모르던 학교였죠.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해가지고 6년을 다니고 대학을 간 거예요. 만족했다는 얘기네요. 거기선 그 질문만 든 친구가. 날개를 달더라고요.
날개를 달았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그때 얘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엄마 말 안 들으면 그 학교 뺀다. 이게 가장 위협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는 그런데 둘째는 친구들하고 축구팀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왜 전학을 가야 되냐. 전학을 안 간다 그래서 네. 집 앞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중학교를 그냥 다녔어요. 다녔는데 네. 두 아이가 무슨 질문을 하고 밥 먹으면 또 무슨 말을 하고 차 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숙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크는지를 온몸으로 엄마로서 몇 년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다르구나. 애들이 세상을 너무 다르게 바라보고 크는구나를 이제 느끼면서 이게 완전히 그 단순히 교육 방법, 뭐 교육과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패러다임이 다른 교육이구나. 차원이 다른 교육이구나. 온몸으로서 느끼게 된 거죠.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공부 방법이 달라? 그러면 그 교육 방식은 왜라고 묻고 거기에 대답하는 겁니까? 네.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돼요. 자기의 관점을 얘기해야 되고 외워서 하는 암기가 아니고 지식을 나열해도 안 되고 외울 만한 것들은 다 그냥 주어져요. 그 주어진 걸 가지고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초학력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수많은 뽀고 또 꼬는 유형 문제집을 풀어야지만 우리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얘네들은 유형 문제집을 안 풀어요. 그냥 기초 개념을 알면 그걸 가지고 실생활에서 나의 관심사와 연결된 탐구 보고서 같은 걸 쓰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 모든 것이 나의 관심사, 나의 아젠다와 그 다음에 그거를 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연결시켜서 생산적인, 창의적인 뭔가를 해내야 돼요. 이런 거가 전 과목에서 매 학기, 매 주제마다 다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네. 잘한다고 하더라도 종류가 다른 잘함이고요. 못한다고 해도 종류가 다른 못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째네 학교가 공립초등학교인데도 서울 강남에서 아주 치열한 내신 경쟁이 치열한 그런 학교였어요. 역사 골든벨을 하더라고요. 이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게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만한 문제를 내요. 너무나 그거에서 잘하고 싶으니까 역사를 광범위하게 외우는데 저도 역사를 못하지 않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외우더라고요. 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명중 이 수준이 아니라 왕과 왕비와 후궁과 후궁의 자식들까지 배우고 있고요. 신 장군의 부하 직원 30명 정도는 깨고 있어야 돼요. 야, 너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된다.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거 알면 학교에서 선생님이하고 친구들이 다 이렇게 엄지척을 해준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한국사 1급을 도전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희 애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막 1급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지식은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큰 애는 저쪽 학교에서 6년 다녔는데 5년째인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어머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애들은 역사 공부를 할 때 연득이표를 외운대요. 어머 너무 신기하잖아요. 난 그런 말을 하더니 네가 더 신기하다. 그렇지. 어떻게 역사 공부를 할 때 고등학교 2학년씩이나 돼서 연도를 안 외울 수가 있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연도는 시험 볼 때 다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연도가 주어지는 그런 역사 시험을 보고 있었고 수학은 계산기와 공식집이 주어지는 그런 수학 시험을 보고 있었고 뭐 화학은 주기율표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둘째는 다음 중 시대순위 알맞게 나열해놨어요.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적절함을 맞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적절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되니까 한 학기 내내 주기율표 외우는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공식 다 외워야 되고 계산은 다 스스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시험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노는 걸 보면 누나 이거 되게 쉬운 거야. 기본이야 기본. 임진왜란, 병자호란, 삼포회란, 정유재란. 이거 시대순위 알맞게 나열해요. 누나는 연도를 안 외웠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그럼 너는 그런 전쟁들 끝난 후의 평화 합의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애는 이런 종류의 질문이 평가 패러다임이고 둘째는 시대순위에 알맞게 나열한 것은 중간, 기말, 수능 평가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로서 그런 에피소드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와 이게 각각의 학교에서 어떤 종류의 능력을 잘했다라고 엄지척을 해주고 잘했다라고 점수를 주는지에 대한 평가의 패러다임 철학이 아예 다르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애들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하는구나. 질문이 많았던 큰아이와 그렇지 않았던 작은아이 서로 기질이 다른 거죠.